금속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와 금속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돌로 만든 도구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금속도 꽤 쓸모 있는 소재라는 것을 알아챈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금속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구리죠.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구리는 인류 생활의 주요 금속으로 자리 잡았고 역사적인 유물이나 문헌을 통해서도 구리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구리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구리로 만들어진 1센트 동전이 약 20억이라는 가격에 판매됐죠. 구리가 무슨 금덩어리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요? 2차 세계대전의 절정기였던 1943년 전쟁 물자인 구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1센트 동전을 모두 아연, 강철로 만들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조폐국의 실수로 구리 동전이 주조된 거죠. 그리고 1979년에서야 그 존재가 일반에 알려진 이 동전은 동전 수집가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화제가 되었던 물건이었죠. 우리나라도 비싼 구리 가격 때문에 10원짜리 동전이 구리에서 알루미늄으로 탈바꿈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귀하신 몸이 된 구리 동전을 수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어떤 시대를 타고나냐에 따라 금속도 이렇게 대접이 달라지네요. 납도 한때 시대를 잘 타고나기로 유명한데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사용된 납은 무르고 녹는 점이 낮아 가공이 쉽고 잘 부식되지 않죠. 그래서 특히 로마 제국 사람들이 납을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해요. 납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면서요? 배관과 건축물, 안료, 식기까지 공공재나 생활도구에 두루두루 납을 사용했대요. 납사랑이 로마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도 불었던 적이 있죠. 1916년부터 1937년까지 생산된 박가분이라는 화장품 알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화장품으로 얼굴을 희게 만들어주는 가루형 화장품이잖아요. 맞아요. 당시 이 화장품에 납성분을 넣어 부착력이 좋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지 뭐예요. 모방 상품이 나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당연했겠네요. 하지만 인기도 잠시. 박가분을 즐겨 사용한 여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푸르게 변하거나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죠. 결국 1937년 박가분 생산을 중단하고 화장품 시장에서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납은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사선의 노출을 방지하는 차폐지를 제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쓰이죠. 그 이유는 바로 납의 높은 밀도 때문이에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 차폐를 위해 원자로에 2,400톤의 납을 투입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역시 납을 이용해 방사능을 막았다고 해요. 18세기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철의 대량 생산이었죠. 철은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철을 산업의 쌀이라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철을 많이 이용한 이유가 있죠. 철은 자원이 풍부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되거든요.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기 쉽고 다른 금속과 합금을 만들어 철에 원하는 특성을 부여하면 더 나은 재료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요. 제 아무리 철을 좋아하고 많이 이용했다 해도 금을 향한 인류의 사랑은 따라잡지 못할걸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을 오히려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 귀하게 여겼다는 거 알죠? 금이 금화로 사용되면서 금의 확보는 곧 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오죽했으면 중세시대에는 인위적으로 황금을 만들기 위해 연금술을 연구했겠어요. 금을 얻기 위해 다른 지역에 침략 전쟁을 하기도 하였으며
교역을 통해 확보하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마르코폴로의 동방 여행이나 콜럼버스의 항해도에서도 금을 구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닷물에 금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않았겠죠? 바닷물에 금이요? 바닷물 1세제곱킬로미터에는 약 44kg의 금이 녹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세계 전체 바닷물에는 약 600만 톤의 금이 있는 거네요. 현재 전 세계 금 생산량이 약 1200톤이니까 정말 엄청난 양의 금이 바닷속에 숨어 있는 셈이네요. 금속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대하지만 문명을 발달시키느냐 멸망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금속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 아닐까요? 금속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도 하죠. 바로 우리 몸속에서요. 사람은 체중의 약 2%가 금속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 금속은 화합물이나 이온의 형태로 인체에 들어있는 이를 미네랄이라 부르죠. 미네랄은 특히 광물질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 나트륨, 칼슘, 인, 마그네슘, 철, 구리 등과 같은 금속 원소가 대부분이죠. 미네랄은 5대 영양소와 함께 생체 대사와 생리작용을 정교하게 통제하는 부영양소의 역할을 해요. 철분제 꼭 챙겨 먹는 분들 있잖아요. 철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원소라고 해요. 우리 몸속에도 3g 정도의 철이 들어있죠.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빈혈 증세가 나타나죠. 이처럼 매우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속 단 3g의 철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어릴 때부터 우유 먹으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게 다 칼슘 때문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이 칼슘을 먹어야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셨죠. 근데 칼슘은 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 유지를 위한 세포의 수축, 이완 등 인체의 각종 생리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병하면 가장 먼저 골다공증부터 떠오르지 않나요? 몸 안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우선적으로 뼈에 비축된 칼슘을 방출해 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죠. 이 과정에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칼슘이나 철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역할도 대단하지만 사실 마그네슘도 예전부터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미네랄이거든요. 마그네슘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얻은 영양소를 생명체 에너지로 만드는 데 중요한 촉매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신경과 근육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고 근육경련, 심장 발작, 담석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죠. 혈압과 혈당을 낮추어주는 마그네슘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 스트레스를 죽이는 미네랄로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속들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영양학 쪽에서는 매일매일 곡류군이라든가 육류 생선 곡류, 그다음에 과일 채소류, 유제품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골고루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식품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십 가지의 미네랄들을 모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금속도 있지만 치료를 위해 몸속에 넣는 금속도 있죠. 사람의 뼈와 치아, 그리고 관절은 노화되거나 손상을 입을 경우 완전히 낫기 어렵고 심한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이때 몸속에 인공적인 조직을 삽입하는 거죠. 몸에 금속을 넣는다니 녹이 슬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될 텐데 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금속은 부식으로 인하여 인체 내부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합금의 형태로 발달되었다고 해요. 인공 고관절, 척추 추간판 고정기구,
치과용 임플란트 등과 같은 대체용 의용 재료의 원료로 금속이 주로 이용되고 있어요. 현재 인체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스테인레스 강의 코발트 합금, 티타늄 합금 등이에요. 다른 금속 재료에 비해 내식성이 우수하고 인체 조직 내에서도 안정된 특성을 보여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인공 심장 판막, 심장 박동기 등의 중요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이렇게 보니 우리 몸에서 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금속 특유의 단단함이 우리 몸속에서도 빛을 발하길 기대해 봐야죠. 보통 금속이라고 하면 강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러한 금속이 아름다움을 유발하는 소재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기스트 로댕의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생각하는 사람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본래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품의 일부였어요. 높이 7m에 이르는 대형 조각, 지옥의 문은 로댕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새 박물관의 입구를 장식할 조각품을 주문받아 만든 작품인 거죠. 철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 같은 작품도 있죠.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에요. 324m의 탑에 쓰인 철의 물량은 7,300여 톤. 2년 2개월 5일의 공사 기간에 걸쳐 완성된 에펠탑. 돌을 재료로 하는 건축의 시대에서 철을 재료로 하는 건축의 시대로의 전환점이 된 거죠. 푸른색 이도는 자유의 여신상 역시 철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유의 여신상에 사용된 철은 주철이고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 구조물 위에 구리를 더 씌웠다고 해요. 자유의 여신상 특유의 녹청색이 바로 구리가 공기에 닿아 형성된 탄산구리색이라고 해요. 하지만 자유의 여신상의 부식된 주철 구조물은 현재 스테인레스 강으로 교체된 상태죠. 우리나라의 금속공예도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뛰어난 금속공예 솜씨를 갖추고 있었죠. 특히 삼국시대 금속공예는 민속적 특색을 진하게 표현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했는데요. 삼국중 신라의 금유물은 금관부터 금허리띠, 금귀고리, 금목걸이 등 화려하고 그 양도 많았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대 사회의 금관은 10여 개뿐인데 그중 6개가 신라의 금관이라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신라뿐 아니라 고려에서는 금속으로 범종, 정병, 청동거울처럼 불교의식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것에 많이 제조됐죠. 고려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특히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질 높은 구리와 금속 공예술의 만남.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금속 활자죠. 고려의 주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죠. 금속 활자를 만들고 활자판을 고안했으며 쇠붙이에 묻기 어려운 먹물을 만들어 어떻게 책을 찍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 참 미스테리네요. 금속 활자도 대단했지만 우리나라 범종은 세계적으로 한국종이라는 학명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이잖아요. 동양 3국의 범종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죠. 특히 한국 범종은 맑고 청아한 음색을 가지며 긴 여운과 뚜렷한 맥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선조들의 솜씨를 이어받아 오늘날 금속공예 분야는 젊은 공예가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금속을 자르고 줄줄로 자른 뒤에 단면을 다듬어서 깔끔하게 해주고 또 판재나 말려져 있는 금속판을 망치로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죠. 작품에 들이는 시간은 짧게는 2주, 길게는 반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금속공예는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해요. 재료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강한 열을 가해줄 때는 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황동 같은 경우에는 합금이다 보니까 움직여요. 그래서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예민해서 손도 깨끗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금속의 성질이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금속이 무엇이냐에 따라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른 만큼 재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작품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닐까요? 거칠었던 면들을 또 다듬어내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직접 보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그린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사용하고, 이제 그런 거에 큰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금속 속에 숨겨진 따뜻한 감성. 우리가 몰랐던 금속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니었나 싶네요. 예술을 통해 금속의 새로운 면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금속의 다른 모습이 보이네요. 금속도 나날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금속 소재로 비행기, 배, 자동차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죠. 비행기의 주재료는 두랄루민이라 불리는 알루미늄 합금이죠. 원래 알루미늄은 아주 가볍지만 단단하지 못해 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원소를 섞어 개량한 것이라고 해요. 두랄루민은 철만큼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철의 3분의 1밖에 나가지 않죠. 요즘은 강도를 더욱 높이고 부식이 일어나는 단점까지 해소한 초초 두랄루민도 개발됐다고 해요. 두랄루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어요. 2011년 5월 7일 런던에 폭풍우가 치던 날에 히드로 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에어버스 A380이 지붕 위로 번개를 맞고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500명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아무런 부상을 당하지 않은 채 무사히 착륙한 거죠. 비행기가 번개에 끄떡없는 이유는 두랄루민이라는 합금 덕분에 번개의 전류가 비행기의 외부 표면을 따라 퍼지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요즘 각광받는 항공재료는 복합재료죠.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복합재료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여러 번 굽히고 펴기를 반복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열에 따라 부피와 성질이 변하는 금속에 비해 열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고 부식에도 강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자동차에도 합금 바람은 불죠. 요즘 자동차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주로 쓰이죠. 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초고장력 강판 등 신소재를 대거 사용해서 차체 무게를 조금 더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을 개발해 차량 개발에 이 소재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새로운 금속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들었던 비브라늄, 아다만티움 같은 금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사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을 개발했다고 해요. 가벼워봤자 금속이지. 뭐 얼마나 가볍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금속 조각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입으로 불자 마치 종이처럼 날아가죠. 아니, 솜털 같은 민들레씨 뭉치 위에 사뿐히 올라가는 이게 금속이라고요? 그렇죠. 이 금속의 무게는 스티로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에이, 그런데 저렇게 가벼우면 강도가 약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 내구성은 일반 금속보다 강해 비행기나 자동차 등에 사용하면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금속 소재를 개발해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최근에는 금속 소재의 초고강도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죠. 바디를 갖고 있는 그런 금속 나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적인
특성, 그 중에서 특히 당길 때 버티는 그런 힘의 세기, 이거를 측정한 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성과입니다. 나노선은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을 가지면서 수백 나노미터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는 선형 나노 구조를 뜻하죠. 전자기, 광학, 미세 구조 재료, 바이오 분야에 금속 나노선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똑같은 직경의 니켈 나노선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수준의 수치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속 소재의 당기는 힘에 버티는 정도가 약 10배 이상이죠.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 인장 강도치를 구현해낸 것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제 1kg짜리를 갖다가 가는다나 1mm의 두께의 선에다가 이제 1kg를 갖다 달고 있으면 그걸 버티면 이제 10메가파스칼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10메가파스칼에 거의 1000배 가까운 거의 10기가파스칼에 가까운 강도를 갖다가 저희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뭐 기존의 금속들에 비하다가는 뭐 엄청나게 강한 최소한 8배 정도 강한 그런 금속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금속의 탄생은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들이 인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말이에요. 새로운 금속이 가져올 긍정적인 인류의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